내용을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함께 보실 폭풍의 언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 떠오르는 작가는 혹시 누가 있으실까요? 아까 저희 같이 했었던 셰익스피어, 오늘 할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또 누가 떠오르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문학 일단 하시면은 커다란 두 가지 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뿌리는 바로 이 북유럽 게르만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5세기에 이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이 북유럽 게르만들이 침공을 했고, 당시에 이 영국 문학과 그런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영국인들에게는 이 첫 번째 북유럽 게르만 문화가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나서 1660년에 프랑스 노르망디에 거주하던 이 노르만족이 한 번 더 영국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는 중부와 남부의 프랑스 라틴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그래서 이제 뭐 하버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계 유명한 그런 석학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이 서양 문학을 공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언어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어, 두 번째는 라틴어, 세 번째는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어까지 해서 이 모두 세 가지 언어를 알고 있어야 영미 문학에서, 영국 문학에서 제대로 된 수준 있는 교양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저도 이제 인문학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다른 강사님들 강의를 참고하는데 그 조승현 강사님께서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하실 때 그리스어, 라틴어를 몰라서 이 또래 동급생들이 많이 무시를 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일화를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한자를 기본으로 읽는 사람들이 교양인이었다면은 이 당시에 유럽, 이 영국 문화에서는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기본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결합적으로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문학의 두 가지 뿌리의 흐름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1100년에서 1500년으로 흐르게 되면서 이 로맨스라고 하는 기사 문학이 대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사도 정신에서 혹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작품의 기사는 누구로 알고 있으실까요?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이 기사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돈키호테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국의 기사 문화를 장식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인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영화로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바로 아서왕이라고 하죠. 저희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원탁의 기사라는 작품이 기사 문학에서 정점을 찌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트리스탄과 이졸데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인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스토리의 그 원형이 된 작품이 바로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만들어진 기사 문학에서 유래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사 문학의 흐름에서 1500년대부터 1660년까지 저희가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시대로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르네상스 하면 어떤 여왕이 떠오르시나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인문주의는 저희가 인문주의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휴마니타스라는 말이 바로 이때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인문주의를 해석해 보니까 인문 또는 저희가 크게는 인류를 포함하기도 하고, 이 인문주의자들이 당시에 새로운 교육을 받고자라는 교육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교육운동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산돼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인문주의자들이 했던 그 당시에 르네상스에 펼쳤던 이 문학 교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의 운명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때 그런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고요. 당시 종교에 치우쳐져 있던 교육과정을 수사학, 이제 문학으로 가져오자라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라틴어 대신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학을 다시 공부하고 배우자라고 했고요.
이렇게 고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와 그 작품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삶에 중요한 인문학적인 통찰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인문학 강의도 인문주의자들이 했었던 그 영향에 아직까지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 이제 희곡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 셰익스피어 하시면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작품으로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네, 그리고 네,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 햄릿도 있습니다. 네. 네, 베니스의 상인부터 해서 그리고 햄릿 그리고 리어 왕이라고 하는 이 4대 비극을 남긴 저희에게도 가장 유명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시대의 그 4대 비극은 셰익스피어가 남긴 업적 중에 가장 화려하기도 하지만 이 셰익스피어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비극이라고 하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문학에 도입하게 되면서 영국 문학은 이때부터 비극적인 소설의 인기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실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결말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결말이 더 기억에 오래 남으세요? 네,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는 해피엔딩의 결말이지만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고 감동을 받는 것은 이렇게 비극적 사랑으로 끝나는 엔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어원이 바로 셰익스피어에게 왔다라고 할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의 특징은 바로 선과 악이 없어지는 개념입니다. 네, 이전에 르네상스 이전의 사람들은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잘 따르는 사람들은 선을 지키는 사람, 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고 이 신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분명하게 있었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셰익스피어는 인물들을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착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악하지도 않은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네, 혹시 이 그림에 있는 주인공은 누군지 아실까요? 네. 이 햄릿에 나왔던 주인공, 여주인공 오피리아의 그림인데요. 햄릿의 많은 작품들은 이렇게 많은 문학, 많은 예술 장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극의 세계에서는 사실 악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악으로 인해서 파탄이 되거나 소멸이 되지는 않고요. 자기 스스로는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받는 고통에 비례해서 착하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이상의 벌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봤는데요. 셰익스피어는 주인공들을 다룰 때 사람들의 운명은 이 운명이 결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행동의 결과이며 사람들은 운명의 꼭두각시가 아니고 운명을 다스릴 수 있고 이거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요. 네, 이런 셰익스피어가 만든 비극의 모든 메시지들이 앞으로 흘러가는 영국, 프랑스, 이 서양의 모든 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 희곡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면서 18세기에 들어와서는 희곡은 저물게 되고 이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네, 소설이 문학 양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바로 18세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편지로 주고받는 이 서간치 소설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서 썼던 기행문과 마찬가지로 이 18세기 후반에는 이 감상주의 소설 그리고 고딕 소설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왜 18세기에 희곡은 저물고 소설이라고 하는 양식이 대두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소설하면 어떤 양식을 갖춰야 소설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실까요?
그러면 희곡과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대사 형식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혼자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서사 문학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당시에 18세기에 소설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 사상에서 비롯된 이 사회 분위기의 그 변화와 함께 종교지역 그리고 사유재산권 이때 그리고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과 이 귀족 이 농부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자기 그 사유재산 제도에서 새로운 신흥자본가의 대두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흥 부르주아들, 중산층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의 탄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설이 왜 18세기에 자리를 잡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 루카치가 쓴 소설의 이론, 제가 서문을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글귀라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루카치는 서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시대는 복되도다. 네,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주목하실 단어는 별이 총총한 하늘, 그리고 별이 빛나는 하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별이 빛나는 하늘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네, 바로 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사람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신이 알아서 잘 살라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태어났다고 하는 이 근대적인 믿음이 생겨나면서 이 황금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와요.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신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네, 김윤식 교수는 이 루카치 소설 이론을 읽고 이렇게 평론을 썼는데요. 신이 지상을 떠났던 이 황금시대 이후에 이 세상은 바로 이 암흑의 순간이 도래하였고 이 사람들의 이 궁핍함을 채웠던 것이 바로 이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의 탄생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들 개인은 그렇게 신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자기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나는 무엇이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이제 스스로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18세기라는 거죠. 루카치식으로 말하면 바로 이 문제적 개인의 길찾기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창곡의 암 속에 갇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하도 이미 창공은 어둡고 저희는 암흑에 갇혀 있고요. 이미 그 별빛이 떠날 시대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길을 훼손된 마당에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소설을 끝내도 마무리가 엉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봤고요. 여러분 이 소설을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결말이 이상하게 끝나거나 이중 결말을 가지고 있거나 읽고 나서 허무해지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훼손된 세계이기 때문에 결말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것, 주인공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끝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김윤식 교수는 이렇게 평론을 썼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18세기에는 신흥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들의 탄생, 종교개혁으로 인한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 그리고 이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대두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활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바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고딕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이 고딕 소설은 비현실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고요. 일단 주 메시지는 공포스럽고 신비함을 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고딕 소설의 주요 메시지, 주요 스토리로는 연약한 여주인공을 괴롭히는 강하고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스토리에서 주요 갈등은 바로 집안과의 갈등, 그 다음에 내 출생의 비밀, 그 다음에 유산과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다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로맨틱한 스토리들이 나중에 낭만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 고딕 소설은 계몽주의 시대에서 낭만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기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고딕 소설 하시면은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저희에게 이 괴물이라고 하는 존재를 각인시킨 프랑켄슈타인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켄슈타인이 사실은 박사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물로도 알고 있을 정도로 이 강력한 고딕 소설의 탄생이었습니다. 네, 작가 메리 셸리는 19살에 이 작품을 써서 천재로 인정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소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낭만주의 시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8세기 후반 인기 많았던 고딕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낭만주의자들이 대두하게 되고요. 여러분 혹시 낭만주의 소설 하시면 어떤 작품을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실까요? 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루는 여러분 낭만주의 소설은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대표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소설 말고 이 시라고 하는 부분에 왔을 때는 영국의 낭만주의 3대 시인이 있습니다. 네, 가장 로맨틱한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 바이런, 그리고 키츠, 아까 보셨던 메리 셸리의 남편, 그리고 셸리까지 있고요. 이 세 명이 낭만주의를 전개하게 되면서 영국은 이 낭만주의의 문학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네, 이 낭만주의 시대는 바로 이 역사적 배경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 그리고 영국이 주도한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 낭만주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은 바로 최초로 근대화를 성공시킨 서양 사회가 되게 되고요. 네, 이 갑자기 생겨난 이 농경 사회의 몰락과 함께 이 신의 이 공장촌이 생겨나게 되면서 영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많은 이 문제점들이 이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공장에서 사람들이 저임금 그리고 이 저소득을 받게 되고 이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다고 공장을 파업해서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이 공장의 기계를 부수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아동과 여성들이 굉장히 참혹하게 노동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일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영국은 공장법을 만들게 되고요. 이 시대의 그 비극은 이 단테의 신곡만큼이나 참혹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없는 기본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이런 작품들은 바로 이 영국 사회에 급진적으로 변했던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이 시기의 노동은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 18세기는 도대체 누가 다스렸을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보셨던 이 엘리자베스 시대에서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빅토리아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 재위한 기간이 가장 긴 영국 여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빅토리아 시기에 영국은 찬란한 문화 강국이 되고 이 세계적인 산업화로 인해서 이 강대국이 됩니다. 이 빅토리아 시절에 이 군사력 그리고 이 혁명에 의해서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누릴 만큼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 문제가 아까 보셨던 그런 공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이 농경 지주들의 몰락을 다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차별은 당시 굉장히 엄격했었는데요. 여성들에게는 기본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2등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투표권은 당연히 없었고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부재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없었고 고위 관리직 직원으로 진출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18세기와 19세기에 이런 참혹했던 여성 문제를 이 메리 우스턴크래프트가 여성 최초의 여성주의 고전으로 여성 권리의 옹호라는 작품을 쓰게 되면서 여성들을 사람으로 인정해달라는 여성주의 운동을 최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메리 우스턴크래프트는 아까 보셨던 메리 셸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이 어머니 영향으로 메리 셸리 본인도 굉장히 여성주의 운동을 작품 속에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8세기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 소설가들이 대두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인 오스틴, 오늘 함께하는 에밀리 브론테, 나중에는 버지니아 울프까지 영국은 굉장히 많은 여성 소설가들을 배출해 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여성 소설가들의 활동의 이면에는 그들이 엄격하게 통제받았던 사회적인 억압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세기 영국 소설의 이 사회 문제를 가장 잘 반영한 사람은 바로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제인 오스틴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인 오스틴은 당시의 그런 사회의 풍토,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성이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희화와 풍자를 통해서 굉장히 위트 있게 저희에게 많이 얘기를 해줬고요. 지금도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2위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혹시 제인 오스틴 작품 중에 어떤 거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떠오르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오만과 편견 말고도. 최근에 2월에 엠마라고 하는 작품도 개봉했고요.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영화 작품은 이안 감독이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고도 많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차를 마시는 문화, 그리고 예쁜 그렇게 드레스를 입는 좋아하는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스틴의 영화를 쭉 함께 보셔도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까지 저희 고딕 소설의 영향과 함께 낭만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이 낭만주의의 흐름과 함께 이런 사회적인 문제, 노동자 문제와 여성 문제를 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 바로 폭풍의 언덕은 빅토리아조 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탄생하게 됩니다.